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9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상태인데요. 만일을 대비해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시모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홀로 남편을 의지하면서 오랜 기간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따로 살림을 차린다는 말에 상당히 우울해 하셨고 결국 곡기까지 끊으시게 되면서 큰일이라도 날까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만의 집이 필요했었고 그동안 상상했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아 치가 떨릴 정도로 시댁에 들어가 시모를 모시는 게 상상만 해도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도련님도 함께 살고 있었기에 불편함은 더 크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하필 곡기를 끊으셔서 남편과 함께 했던 신혼집을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저에게 애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엄마 세상 떠나는 거 아직 보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저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돕겠다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었어요. 시댁 생활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때 당시 정말 배신당하는 느낌이었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했었지만 하필 힘든 상황에 임신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걸 상상해 본 적 없어서 두려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곡기를 끊으셨다던 시모는 남편이 시댁에 다시 들어온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던 시모는 어디 가고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달려드셨죠.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버티기로 결심을 했고 이를 갈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네가 이럴수록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 모르니? 얘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네. 이번 명절은 너희 친정에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고집 피울 거야? 어디가 우선인지 잘 생각해라. 내가 여기에서 쓰러졌으면 좋겠어? 이 추운 날씨에 이제 막 태어난 애 데리고 그 먼 곳을 다녀오겠다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되니? 방 안에 들어가 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밖에 눈도 오잖아. 나중에 추석 때 찾아뵈면 되지. 굳이 추운 겨울날 처갓댁에 가야만 되겠어? 이럴 시간에 어서 서둘러 당신 할 일 끝내고 우리도 저녁 먹어야지. 집안에 있는 이불 전부 다 세탁하기로 했잖아. 해가 바뀐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다음에는 꼭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몸 좀 추스른 다음 바로 아이 계획 잡도록 하자. 내가 당신이 하자는 대로 왜 해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나한테 울먹이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데려오더니만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나랑 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야?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맨날 어머님 등살에 살기 너무 힘들어서 바람 좀 쐬러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붙잡는 순간 그때는 정말 책임 안 져. 정작 우리 부모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내 딸을 제대로 보신 적도 없다고. 명절 끝나고 올 테니까 연락도 하지 마. 오고 싶을 때 올 거니까 집안일이던 저녁 준비던 당신이랑 도련님이 알아서 해. 어머님도 이제 건강하시잖아. 나 혼자 피해볼 순 없지. 그러니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댔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시무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것 같아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부모님 얼굴 정식적으로 뵐 수 있는 명절을 본인들끼리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행동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딸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었다면 분명 때가 됐을 때 알아서 눈 오는 날 남편이 저와 아이를 걱정했을 테고 친정에 같이 가려 결정했겠지만 현관문 밖을 나설 때까지 남편은 한 발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명절이 끝난 뒤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확고하게 내릴 수 있었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가 많이 나신 아빠는 남편에게 얼굴 좀 보자며 전화를 걸었고 명절이 끝난 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마냥 어두운 표정으로 저희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참 동안 침묵만 흐르고 있을 때 아빠가 남편에게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한심스럽게 바라보시자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세요. 제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은영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맞춰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정말 힘들다고요. 저희 어머니 눈치 보랴, 은영이 눈치 보랴, 중간 역할을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웃기고 있네. 당신이 노력을 했다고? 입술에 침은 바르고 얘기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나 도와준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힘든 임신 생활 겪고 있을 때 당신은 밖에 나가서 술만 퍼먹고 왔었고 내가 잔소리한다고 어머님은 내 목소리 듣기 싫다며 임신한 나에게 화까지 내셨는데 나를 위해 최대한 맞춰주며 살았었다고? 당신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어머님이랑 함께 지내는 거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꾹 참고 버티려 했던 것도 전부 다 우리 딸 소연이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나도 이제 지친다. 그냥 이혼하자. 장인어른, 보셨죠? 은영이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집에 들어와서 은영이 눈치 보고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다 제명에 못 살 것 같다고요.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죠.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잖아.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사부인 몸도 회복하셨다며. 그럼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다고 나오지 않는 거야? 자네도 은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우리 손녀의 앞날도 생각해야지. 맨날 자네랑 은영이가 서로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뭘 보고 자라겠나?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힘들겠지. 하지만 은영이도 자기 새끼 봐야 하지. 사부인 눈치 봐야 하지.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남자로서 한 걸음만 더 움직여주면 좋지 않겠나?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까봐 우리도 반대를 했던 걸세.
그때는 울상지으며 애원하더구먼. 이제야 마음 바뀌면 내 마음은 어떻겠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이지만 소연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자네 행동들이 모두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걸 잊지 말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게. 알겠나? 아빠의 언성 높인 목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에 들어가 분가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걸 듣게 된 시모는 예상대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눈빛을 보내면서 한숨을 내쉬더니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길래, 이런 식으론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랑 소연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몸도 괜찮아지셨잖아요. 도련님도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저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분가할게요. 뭐라고? 내가 뭐 어쨌길래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함께 사는 공간에서 너는 놀고 먹기만 하겠다는 말이야? 어디서 지금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나는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가 허락할 수 없다. 시모는 저와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멀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도련님은 갑자기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집안인지 하나같이 저를 무시하고 있는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시더니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소연이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셨고, 나가려면 저 혼자 짐 싸서 가라고 창고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신 뒤 제 앞으로 던지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소연이를 들어올려 품에 안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대처도 못한 채 방문을 두드리며 제 딸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짐 싸서 나가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고. 너는 어차피 경제 능력이 없어서 애는 우리가 돌봐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해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거라.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시집살이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려 들어? 나도 매사에 불만만 가득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고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어떻게 된 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세요? 제가 이 집 하인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굳은 일은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한계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당장 소연이 돌려주세요. 그렇게는 못한다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 맨몸으로 내쫓기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던지 그냥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살던지.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집에서 묵묵히 집안 살림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니?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간 방 안에서 아이가 칭얼거리며 울고 있길래 불안해지는 마음은 극에 달했고 그걸 빌미로 시모는 저에게 종이 한 장과 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펜을 들고 받아 적으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시 소연이는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길래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혼을 입 밖으로 꺼낸다면 소연이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모를 바라보며 멀뚱히 서 있는데 방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불안한 마음과 조급함 때문에 서둘러 울고 있는 소연이를 품에 안으려 시모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고 말았네요. 멍청한 행동이라는 거 알지만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었죠.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제서야 제 딸 소연이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보다 남편을 향한 분노가 더 크게 다가올 정도로 제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모는 제가 작성한 각서 내용을 들어 저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방 안에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소연이는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며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는 각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각방을 사용하면서 거의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양심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는 전보다 힘은 덜 들었습니다. 시모도 계속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건 싫었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처리했고 남편 또한 저와 말은 안 했지만 눈치 보면서 묵묵히 뒤에서 일손을 조금씩 도와주긴 했었네요. 아무래도 저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보다 느슨하게 일을 시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일도 많은 거야. 서로가 적응하고 손발 맞춰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저번에 모질게 했던 말들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만큼 나도 시애미로서 서운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은 것 같지만 어른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 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함께 지내는데도 마음이 좋지 않더구나. 그래서 은영이 네가 없을 때 내 아들들에게 얘기했다. 조금 귀찮고 하기 싫은 일거리들이 있어도 가사노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주라고. 그래야 우리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다. 너도 느꼈겠지만 내 아들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서로 기분 풀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지내보자. 한번 엮인 인생 잘 풀어나가면 언젠가 좋은 날 오지 않겠니? 나도 못된 시애미는 되고 싶지 않단다. 결혼 이후 처음 들어보는 시모의 따뜻한 말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간 너무 서러웠던 건지 훅 들어온 시모의 변화된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어색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네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시모의 독설만 귀가 따갑도록 듣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온 시모의 따뜻한 말에 굳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지
시모의 생각을 알 수 없어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는 없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음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이 정도면 함께 살만하겠다 생각하던 순간 누가 왔는지 현관문 앞이 시끄러웠어요. 아이고, 잘 왔다. 오느라 힘들었지? 배고플 텐데 일단 우리 저녁부터 먹자꾸나. 기다리느라 우리도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이쁘고 청순하게 생겼네. 딱 봐도 둘이 천생연분이다. 얼른 들어와 앉거라. 시모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잘해줬던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를 살살 구슬려 이용해 먹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따뜻한 말을 늘어놓았던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시모는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돌려서 말씀하셨던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에게 화가 난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급하게 저한테 달려오셔선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며 벌어진 상황을 일단 정리하고 싶어 하시길래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인사하러 온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모두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렇게 여자가 없니? 어떻게 데리고 와도 저런 콜빈 여자를 데려온 거야? 첫인상을 봤을 땐 상당히 지적이고 집안도 좋은 줄 알았는데 입 열자마자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다니까. 주변에 제대로 된 여자는 없는 거니? 나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다고요. 엄마, 그런데 나 결혼 꼭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한데.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당연히 결혼해야지. 엄마한테 손자 안겨주지 않을 거야? 은영이 쟤는 더 이상 자식 낳을 마음도 없는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 태를 이어야 할 거 아니니. 다음번엔 제발 정상적인 며느리감 부탁한다. 그리고 은영아, 너한텐 미안하게 됐다. 그냥 얘기하면 불만만 늘어놓을 것 같아서 너 달래면서 이용하려고 꿀 좀 팔린 얘기 했는데 나도 어찌나 손이 오글거리던지 내 성격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음식 신경 써줘서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에도 부탁한다. 뭘 그렇게 쳐다봐? 나도 너만 일 시켜 먹는 거 미안해서 어느 정도 도와줬잖니. 그러니까 표정 풀거라.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란다. 엄마, 식사 벌써 끝나셨어요?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 많은데 술이나 같이 한잔해요. 전부 다 안주거리들이던데. 남편은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련님과 주방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삶이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정해준 룰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도련님이 담당했던 설거지와 음식물까지 전부 다 처리해줬어요. 그렇게 본인들 방으로 들어간 이후 거실에 놓인 먹다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끝이 나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도련님은 몇 번이나 며느리감을 데려왔지만 시모는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불만을 늘어놓으셨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결혼 10년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맞춰가며 살다 보니 그냥저냥 살게 되더라고요. 한 해가 달라질수록 서로가 몸에 적응돼서 그런지 시모가 정해준 역할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서 서로가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는 날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댁 식구들에 대한 감정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냥 이대로 제 딸 소연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댁과의 인연도 끊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꾹 참고 싶었어요. 어느새 9살이 된 소연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애교가 많았습니다. 화목해진 가정 환경도 소연이가 한몫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제 딸이 옷깃을 잡으며 어디로 좀 가자고 하길래 따라가 보니 처음 보게 된 모습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가 시모를 끌어당겼어요. 눈에 초점이 없으시길래 정신 차리시라고 시모의 양 어깨를 잡고 앞뒤로 몇 차례 흔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으셨는지 저를 바라보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시모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 치매라는 걸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 싶은 행동들을 보이긴 했었지만 예전부터 건망증이 워낙 심하셔서 버릇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치매 초기였고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살다가 어느새 진행이 꽤 되어버린 것 같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시죠? 방금 베란다에 매달리셔서 세상 떠나신 아버님 따라간다고 넘어가려 하셨잖아요. 소연이가 발견해서 저를 불렀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요. 내가 정말 그랬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작은 아들이 베란다에 매달려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칠 때 뭔가 이상했는데 시애미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게 되신 순간부터 베란다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야 할 것 같다며 사고를 예방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베란다 창문을 열지 못하게 자물쇠를 사오라며 연락을 하셨네요. 그때부터 반복되는 치매 현상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도련님과 남편은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봤을 땐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안 좋아지신 게 확실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한 귀로 흘려들었고 시모 연세가 많지 않으셔서 치매 증상이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들어오니 얼마나 심각한지 뭘 알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도련님과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지 며칠 전부터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 도련님이 동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벌써 건물 인테리어까지 전부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국에 음식 장사를 하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배달 주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노리고 저녁 술 안주를 파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기성품 족발을 그냥 판매할 물량을 받아 남겨먹는 식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둘 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장사를 주변에서 대박났다는 소문 몇 마디 듣고 시모와 저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이 창업을 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익만 잘 벌어오면 상관은 없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얼마 가지 않아 계속해서 적자만 보고 있었죠. 그 이유는 족발이 기성품이라 맛이 떨어진다는 음식 평가 때문에 결국 판매하는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졌지만 입이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족발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급하게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돈? 내가 너희 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가 가진 건 너희 아빠가 남겨둔 이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리고 엄마가 돈을 탔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엄마한테 손 벌리면 되겠니? 도대체가 말이야. 나이가 몇 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엄마, 저희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아빠가 떠나셨을 때 엄마한테 넘겨준 재산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현금으로 3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를 5천만 원씩 묶음으로 보관하고 계셨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이리저리 흥청망청 쓰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설마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시모는 치매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경악을 했고 시모의 방 안에 들어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찾아봤지만 현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도련님은 허탈감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 또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하는 장사를 그만두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도련님은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털어서 마련했던 거고 생각보다 욕심이 많던 두 사람은 홀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터라 비교적 넓은 평수의 식당을 계약했기 때문에 월세만으로도 벅차게 되었죠. 남편은 정신 나갔는지 저희 부모님께도 손을 벌리려 하길래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련님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키려 데려왔어요. 저도 올 때마다 음식하는 거 힘들어서 아예 손을 떼니 다음부터는 그냥 데려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데려온 여자가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모르고 있는지 도련님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락가락하던 시모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바로 결혼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간의 여유도 없이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던지라 서두르려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동서가 자진해서 시댁에 들어와 살고 싶다며 시모에게 점수를 따고 싶은지 과한 의욕의 모습을 보이길래 당황스러웠지만 본인이 선택한 길 제가 뒤에서 조언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게 모르게 저를 싫어하는 눈빛과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왔고 제 자리를 동서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집안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기라 참 한심해 보였어요. 무엇을 위해 발버둥 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모는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 저에겐 한 번도 없던 선물을 동서에게는 주었습니다. 둘이서 지내는 게 신혼방의 침대가 너무 작다며 고급 침대를 맞춤 주문으로 제작을 해둔 상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하인 노릇했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상당히 억울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만을 제기했어요. 얘들은 신혼이잖니. 그런데 너희는 지금까지 각방 쓰고 있는데 뭐하러 침대를 들여오냐? 돈만 아깝지. 저는 소연이랑 같이 자는데 지금 침대는 1인용이라 너무 좁다고요. 저희 방에도 하나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질투나셨나 보다. 갑자기 저에게 위기감 느끼셨어요? 이런 걸로 불만을 털어놓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서는 빠져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끼어드는 거야? 지금 둘이 신혼이라 마냥 좋지? 그렇게 쏟아지는 깨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어머님, 저희 방에도 침대 큰 걸로 하나 놔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이런 거 신경 써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도 네가 이런 걸로 잔소리 늘어놓을 줄 알았다. 그래서 내 방에도 새 걸로 하나 들여놓는 김에 남는 매트리스 너한테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 내 방에 있는 거 가지고 가면 되겠네. 언제부터 사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으니 너랑 소연이 같이 쓰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다. 그럼 얘기 끝났으니 나는 일어나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당황했고 몇십 년 동안 사용하셨던 매트리스를 저에게 넘겨준다는 말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주문한 침대가 도착을 했는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를 골려주려고 시모방에 있는 매트리스를 자기가 꺼내주겠다며 자진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었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그날 시모와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썩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각서 내용 생각 안 나냐고 저에게 겁을 주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죠. 경제 능력을 상실한 남편보다 제 곁에 있는 게 더 안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두 귀를 닫은 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락가락하던 시모는 짐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잘 가라며 막내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 이상은 제가 필요 없다고 갑자기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써먹을 만큼 이용했다는 듯이 용달차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잠시 뒤 10년 동안 살면서 쌓이게 된 저희 짐들을 전부 다 용달차에 실었습니다. 시모는 갈 때 확실하게 가라며 다음날 이혼 도장까지 찍으라며 10년간 묵어있던 게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날아갈 것처럼 좋아하셨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준 선물인데 저건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우리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지. 이혼한다고 난리치며 떠나가는 길에 선물까지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고맙습니다 하고 챙겨가도록 해. 저기요 기사님, 저기 낡아 빠진 매트리스도 실어주시고요. 목적지는 저 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 두 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지? 나 또한 소연이만 아니었어도 지금까지 버티지도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랑 소연이 찾지 마. 그리고 내일 당장 이혼 도장 찍으러 나와. 알겠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딸의 손을 잡고 용달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꽤 많은 짐들이 있었지만 기사님의 도움으로 전부 다 친정집에 드릴 수 있었네요.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선물이라고 건네준 폐 매트리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물어보시는 기사님이 일단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지만 워낙 낡은 매트리스라 폐기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길래 친정집에도 매트리스는 깔려 있어서 폐기 처분하겠다고 얘기하려던 순간 매트리스 모서리에 일자로 찢어진 틈이 보이길래 뭔가 싶어 그 안을 봤는데 투명 비닐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게 느껴져 일단 확인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아빠를 불러 시모의 매트리스를 집으로 들여왔어요.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선 왜 낡아빠진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지만 매트리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도움을 받아 매트리스를 둘로 나누는 순간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찾고 있던 시모가 가지고 계신 3억이 저에게 들어온 거였죠. 치매로 인해 오래전에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겨놓은 걸 까맣게 잊고 사시면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어요. 너무 큰 돈이 순식간에 들어온 터라 손발이 떨리고 있었죠. 부모님께선 시댁에 연락해서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그동안 제가 하인처럼 일했던 10년과 그동안 겪었던 수모들을 생각하니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선물로 건네줬기 때문에 더더욱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 앞에 3억의 현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가정법원에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가진 것도 없는 놈에게 재산 분할 받을 것도 없어 소연히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고 남편과는 2번 다시 엮이지 않아도 될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잘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우린 볼 일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일이야? 소연이 지금 자고 있어. 친자 포기각서 사인한 건 당신이잖아.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나갈 때 매트리스 가져갔잖아. 얼마 전에 엄마가 거기에 3억의 돈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너무 오락가락 하셔서 그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었다고 얘기한 적도 몇 번 있어서 아무래도 제대로 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혹시 당신 우리 엄마가 준 매트리스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 집안에 절실히 필요하거든. 빚도 많이 생겨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쓰레기를 왜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당연히 그날 폐기 처분했지. 이런 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겠어. 남편은 저를 계속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끝까지 발뺌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를 오게 된 상태입니다.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만났을 때 알게 된 소식은 시모의 치매가 너무 심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네요.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돈을 제가 전부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만 입 닫고 있으면 3억은 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 손에 그 사람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